네, 정명 교수님 감사합니다. 역시 저희는 개인적으로 있을 때 자주 나눈 얘기인데 한 번에 쭉 40분 정도, 거의 50분 정도 쭉 풀 스토리를 들으니까 확실히 또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고 답변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남현 교수님이 여기 채팅창에 적어주신 거 있거든요. 요거 네. 한번 이남현 교수님 배경 설명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남현 교수님, 예. 네. 저는 두 가지 질문인데요. 제가 저희 줌 채팅창에 드렸던 거는 그냥 아까 저희 뭐죠? 부양 비율이라고 그러나요? 그 노년 부양비. 예, 노년 부양 비율이라 레이쇼 보는 거 있죠? 저희 왜 생산 네, 네. 가능 인구 100명 대비 이제 노인 몇 명을 예, 부양하는 예. 그거에서 그냥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생산 가능 인구보다 사실은 실제 그중에서 생산 가능 인구는 아마 10 몇 세부터 60 몇 세까지로 정의가 돼 있을 거고 65 세인가? 15세부터 64세. 15 세부터 64 세요. 예. 그럼 그중에서 실제 고용이 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해서 실제 부양비를 만들어낼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100% 액추얼 워커란 얘기죠. 예예. 그쵸, 그쵸. 액추얼리 돈을 벌어서 뭔가 하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생산 가능 인구보단 적을 수밖에 없을 그렇죠.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게 고용률을 저희가 보통 지표로 쓰는데 우리나라 고용률이 아마 70% 언저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건 OECD보다 좀 낮은 걸로 제가 기억했는데 요즘은 또 모르겠어요, 어떤지. 그러니까 상황이 사실 더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부양을 해야 되는 이제 세대 입장에서는. 네. 그게 맞느냐라는 질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거부터 일단 해결할게요. 예. 왜냐하면 이게 수식이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분모는 말씀드린 대로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고, 분자는 고령 인구 65세 이상인데요. 실제로 액추얼이 일하는 사람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70%라고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0.7을 해야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이고, 이 일하는 한 명이 부양부여담을 얼마나 가지는지를 이제 산출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신 건데, 뭐 일단 개념적으로는 교수님 말씀 맞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를 가정한 거죠. 15세에서 64세는 일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여기를 이제 일 안 하면 실업자로 구분하고, 뭐 통계적인 기준들을 그렇게 잡은 거고, 이거를 역사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같은 기준으로 매년 산출을 하는 건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65세 이상이면서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도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양을 기대하지 않고 내가 내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도 20대 고용률보다 60, 70대 고용률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전된 지 조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60, 70대도 일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정확하게 계산하자 그러면 6, 70%, 그러니까 60대, 65세 이상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을 따로 뽑아내고 15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사람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을 뽑아내면 방금 얘기하신 대로 실질적인 노인 부양비를 계산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뭐 해볼 수는 있는 일이지만 역사적으로 이게 계속 같은 기준으로 지표를 산출해왔던 거에 보자면 이제 비교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예예. 뭐 그냥 이건 측정 측면에서 비교나 아니면 이제 국가 간 비교할 때나 뭐 제 시점 간 비교할 때나 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뭐 또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고령층에 그러니까 분모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분자에 해당되는 이제 고령층들도 경제 활동을 할 수는 있으니까 이제 고렇게 하면 대충 이제 크게 뭐 차이는 안 나도록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뒤에 이제 저는 아무래도 관심사는 이제 뭐 평소에도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저도 이제 갖고 있는 관심사는 그런 어 일종의 저희식으로 부를 때는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노인 건강을 이제 건강한 노년이 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쭉 이렇게 있고 어떤 이제 바탕에서 한다고 할 때 저는 다시 또 결국 이제 그러면 국가가 만약에 이런 것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재정 투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세 수입의 지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상황이라는 건 사실 인구 감소가 있고 인구 감소로 인해서 조세 수입의 감소도 사실은 예상이 되죠. 소비하고 생산이 위축된다라면 그거에 따라서 조세 수입도 감소할 거고 그럼 결국 이제 재정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재정 배분의 원칙들을 다시 또 이제 우선순위들을 정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제 뭐 프로그램들이 작동하기 위한 이제 보험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의료보험이든 저희 이제 각종의 사회보험 체계들도 맞춰서 또 갖춰야 될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 뭐 채팅창에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출산 대책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출산율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 포함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 재정은 이제 한정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중에 일부를 출산에 넣는 거고 그중에 일부를 노년에 넣는 거니 그럼 그 우선순위들을 이제 해야 되죠. 이제 제 생각에 당연히 이제 정 교수님 입장에서는 노인에 대한 그거를 이제 더 지지를 하시니까 이쪽에 조금 더 재정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 그러면은 어떤 근거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후속 세대에 대한 투자를 지금 할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 뭐 특히 우리 사실 다 알고 있는 것 쉬쉬하고 있는 거에 가까운 그 노인 빈곤율 같은 이렇게 이런 문제를 먼저 지금 해결해야 될 거냐? 근데 결국 어느 쪽에 손을 들기 위해서는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출산 대책을 했지만 지금 결과로 본 건 굉장히 참담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출산 대책을 위해서 출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출산을 미루거나 아니면 못 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인데 단지 출산하면 얼마 줄게 뭐 내지는 뭐 다양한 어떤 그 지원이 물론 조금의 도움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산을 미루거나 그 기피하는 거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던 것처럼 재정적인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안 나오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 단지 그거를 표면으로 드러난 걸 해결하려고 하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10년 전 얘기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는 우리나라도 이제 결혼 제도를 바꿔야 된다. 결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살고 애도 낳고 결혼 안 해도 애 낳으면 똑같은 뭐 그걸 다 제공해 줘야 되고 사회가 같이 키워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10년 전에. 10년도 넘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바뀐 건 1도 없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재정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합의, 그러니까 분위기,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성숙한 고민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 같은 얘기로 노년기에서의 부담, 그러니까 뭐 연금이라든지 의료비라든지 노년기에 노인분들에게 들어가는 사회적인 안전망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단지 비용으로 해결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용이 효과적이 되려면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짜여져 있는 게임의 룰이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구조로 돼 있으면 지금 의료 비용이 그래요. 그거를 인센티브가 작동하지 않아요. 의사나 의료기관은 치료해주고 치료한 것만큼 돈을 받고 그게 자신의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면 행위를 늘리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반대로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건강을 이만큼 좋게 만들었어요라고 하면 좋게 만든 사람에게 누군가가 이걸 베네핏을 주느냐? 이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나 병원 입장에서는 아프면 치료해주면 돈을 받는 구조. 근데 아프지 않게 만들면 무슨 혜택이 있죠? 아무 혜택이 없거든요. 근데 요런 구조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몇몇 나라들은 의사 병원당 그 인구를 할당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우리 동네에 있는 인구 10,000명의 건강에 대해서 이 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정부로부터 돈을 일정 부분 받아요. 평균적으로 모든 동네에서 평균적으로 1년치 10,000명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요. 그리고 그 10,000명에 해당하는 돈에서 지출을 덜하면 그만큼의 병원의 수익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지출을 덜 하려면 계속 연락해서 백신 접종 맞으세요. 뭐 감기, 독감 뭐 이렇게 이번에 시즌입니다. 뭐 안내해 드린 거죠. 지금 낙상 때 겪으시고 나서 괜찮으세요? 두 번째 낙상도 올 수 있으니까 뭐 저희 근력 운동 하시고 이렇게 컨설팅이 들어가는데 돈을 더 쓰게 돼요. 이런 구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는 거죠. 뭐가 더 좋은지. 근데 돈을 쓰기 전에
돈에 가치 있게 쓸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점점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전에 해주신 얘기 중에서 제가 갑자기 말씀하시는 도중에 기억이 났는데 그 우리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 있을 때 3차에서 1차로 내려보내는 거를 다른 어떤 용어로 한번 표현하셨었는데 예. 지금 그게 안 된다. 그래서 회송. 예. 회송.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3차 의료기관에 가고 나면은 3차 의료기관에 그냥 아주 경증 환자들도 3차 의료기관에 다니는 지금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데 요것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에 해 주셨던 것 같거든요. 고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조금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전달 체계라는 게 존재해요. 1차, 2차, 3차를 나누는 건 뭐냐면 1차 적합 질환은 1차에서 해결하라는 뜻이에요. 1차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동네에 가깝고 자주 갈 수 있고 거기에는 이제 낮은 수준의 집중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고가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는 치료 수단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렇게까지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닌 것들. 그거는 거기서 해결하는 게 더 전체를 봐서 효율적이고 그 사람 입장에서도 효율적이에요. 근데 2차, 3차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어 의뢰하는 거죠. 이 사람은 1차에서 이렇게 했는데 시간적으로 이렇게 지금 치료가 돼야 되는 시기에 문제가 남은 게 있어서 조금 더 고가 장비나 뭐 예를 들면 더 전문적인 어떤 치료가 요하니까 2차로 올리고 2차에서 3차로 올리고 이런 구조인데 우리는 1차, 2차, 3차의 구조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도 약간 디스인센티브를 주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3차를 갈 때 못 가는 질환이 있고 3차로 바로 갔을 때 본인 부담금을 확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디스인센티브 그러니까 어 손해를 보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긴 했는데 이게 사실은 특별히 이거 가지고 못 갈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들 이제 기왕이면 한 방에 좋은 곳에 가서 치료받고 불확실한 부분을 빨리 제거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3차를 가는데 다른 나라는 1차를 거쳐서 2차, 3차로 올라가는 걸 강제해요. 그러니까 의뢰서가 없으면 1차에서 2차로 올라가는데 일단 진입 자체를 못하게 막은 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웨이팅 리스트가 길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좋다. 이게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하는 이유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전략을 짠 거예요. 사회가 합의한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우리가 경증인 사람은 동네에서 해결합시다. 동네가 더 싸고 동네가 더 우리한테 적합합니다라고 틀을 짠 거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3차로 다 몰리면 3차는 폭발하잖아요. 그럼 정작 중요하게 에너지를 써서 치료해야 할 사람들에게 집중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걸 이제 조정을 한 건데 우리는 사실상 이 경계가 많이 무너져 있다. 근데 1차에서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재발 방지라든지 3차에서 끝나고 다시 회송돼서 들어온 사람들의 그 재활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생활적인 어떤 가까운 어떤 그 조건들을 좀 물어보고 거기에서 답을 듣고 생활의 어떤 패턴들을 좀 바꾸는 작업들. 그러니까 일종의 동네 의사, 뭐 주치의라고 표현하자면 우리는 주치의 제도가 뭐 따로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 나를 잘 아는 동네 의사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구조가 1차, 2차, 3차 제도이고요. 비용적으로는 그게 더 효과적이고 돈을 가치 있게 쓰는 일이다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서는 쉽지는 않고 그래서 최근에 드는 생각은 1차, 2차, 3차가 이미 무너졌고 이거를 다시 복구하는데 어,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최근에 이제 저의 그냥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셀프 케어를 좀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정보를 건강 정보를 이해하고 내 건강 수치를 이해하고 나한테 좋은 건강 선택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판단에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을 좀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래서 건강 정보 제공 내지는 건강 관리의 기법들, 그러니까 환자 교육들 이런 것들이 좀 더 현 시점에서 맞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과목으로 보건 의사소통을 추가하면 되는 걸까요? 예, 예, 보건의사소통이 일하는 과목이 헬스 커뮤니케이션이고요. 예, 건강 정보를 잘 찾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질문 올라온 것들 중에서 대부분 다 말씀을 해주셨고, 두 가지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남현 교수님과 정영 교수님 두 분의 이제 의견이 같이 나올 수 있는 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노년 빈곤율을 낮추려면 오래 일하게 하면 되지 않냐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고, 당연히 그 그럼요. 앞에는 건강하게 일해야 되니까 노년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보존된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년을 연장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두 분의 뭐 의견이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그럴 것 같고, 그게 과연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보건학의 관점에서도 좋으실 것 같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좋으실 것 같고, 뭐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좋으실 것 같고, 의견 조금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노년기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년이 65세로 떨어져서 나오면 65세 분들은 사실은 갑자기 건강하지만 할 일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능 상태가 점점 떨어지는 게 70에서 75세 혹은 80 요렇게 어떤 특정한 연령대로 밀렸어요. 과거에 10년 전에 65세와 현재 65세는 달라요. 근데 일할 수 있고 일할 능력 있는 분들한테 일자리가 있느냐? 일단은 좀 적고요. 좋은 일자리라고 얘기할 만한 게. 그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똑같이 8시간씩 강도 높은 그런 노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몇 번만 일할 수 있게 하고, 뭐 때에 따라서는 시간도 조금 탄력적으로 그런 제도들이랑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게 잘 설계돼야 되겠다. 악용되지 않으려면 잘 설계해야 되고, 그런 뭐 노년기에 일단 처음에 이제 동력은 뭐냐면 연금을 가급적이면 늦게 주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금을 늦추면 그만큼 연금 수령 때까지는 브릿지 잡이 필요하거든요. 교량적인 일들이 필요한데 그 교량적인 일들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서 하나는 이렇게 노년기에 경제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조건. 근데 이제 이거를 개인이 선택을 해서 나는 희망하니까 일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강제적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할 여력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체적인 기능이 안 좋아서 혹은 뭐 가까운 곳에 그런 게 없어서 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서 그런 분들을 위한 여전한 안전망은 더 성숙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선생님 얘기하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지금 현재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퇴직 전에 100을 받았으면 퇴직 후에는 40을 주는 거예요. 연금에서, 공적연금에서. 그러면 나머지 40을 뺀 60은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든 만큼 내가 아껴 쓰거나 아니면 이 소득을 어디서든 보충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만큼은 방법이 없으면 계속 빈곤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죠. 예, 네. 이nom현 교수님. 어, 저는 사실 노동이나 연금 뭐 이쪽은 그냥 거의 아는 바가 없고 이런 자리에서 그냥 귀동냥 몇 번 한 게 다여서 뭐 뭔가를 이야기하기는 매우 많이 조심스럽고요. 근데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직관적인 생각으로 보면 일단 정년을 연장할 수 쓸 때 방금 이제 정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때까지 소득 수준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줄 만큼의 좋은 일자리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좋은 일자리여야 하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한국 사회에서의 좋은 일자리,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계약에서의 정년 등이 보장되는 일자리라는 건 상대적으로 한정적이고, 그리고 이런 일자리의 특성들은 보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노년의 정년을 연장시키게 되면 상대적으로 반대급부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치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런 좋은 일자리는 상당히 또 우리 보통 경직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뭐 지금은 인기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긴 합니다만 공무원 생각해 보시면 쉽죠. 공무원 정년을 연장시킨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진출해야 된 인건비 수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을 테니 그러면 이제 신규 고용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층이 이제 고용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경제 전체로 보면 사실은 그때는 중요한 거는 노년이라고 하더라도 노동 생산성을 유지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저희 식으로 이제 부른 용어로 쓴다라면 이제 그만큼의 이제 몫을 해줘야 되는 건데, 사실 노년이 됐을 땐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저하하는 건 분명한 사실일 거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요즘 나온 게 뭐 임금 피크제를 이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고안되는 것들은 있기는 한데, 그게 과연 이제 어떻게 작동할지가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한한 문제예요. 제도로의 보호 자체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까지 우리가 고민을 하면 저는 사실은 좀 이거를 도입하는 거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입장이긴 해요.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근데 청년들의 일자리를 서로 뺏는다는 이제 현재의 상황들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자리가 지금 청년들의 그 수가 줄어서 더 그러니까 사람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더 많아질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정부에서 했던 노년기의 어떤 약간의 그 단순 작업에 가까운 일자리들은 사실은 건강에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됐던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런 이제 사회 참여나 사회적인 어떤 활동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크게 뭐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거에 이렇게 좀 의미가 별로 없어도 그런 활동 자체가 좀 건강이나 생계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고려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뭐 저는 결국은 다시 돌아가면은 저희가 노동 생산성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걸 노년기에 얼마나 유지해 줄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많은 경우 기술로서 조금 보완이 된다라면, 그러니까 뭔가 육체적인 게 필요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뭐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로봇이 있거나, 아니면 로봇이 자체가 이제 뭘 대응하거나, 맞아요. 아니면 두뇌 활동이면 뭐 인공지능을 하거나.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려면 이제 그 연령층에서도 이제 그런 식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뭔가 또 작업의 패턴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20년 뒤를 생각해 보면, 제가 20년 뒤에 지금도 성과가 좋지 않은 사람이 그때도 그때 지금의 성과를 유지할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내가 뭐를 해야 될까? 그리고 그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 정년을 3년, 5년을 연장을 해달라고 하면 저야 감사합니다만, 그리고 실제 그때 감사할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보면 이제 그때쯤 되면 다들 이제 하기 싫어하실 것 같고.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게 그러니까 경직적으로 뭔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조금 더 검토들을 많이 해야, 왜냐하면 제도화되는 순간 그건 경직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할 지점들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결론으로 뭘 하나 이제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 고려할 게 많은 거예요. 이거를 움직이면 이거에 저거에 다 걸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노년기의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위나 필요나 어떤 시기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는 더 미루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미룰 필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화두를 던져봅니다. 건강에 대해서 어떤 나이에도 증진을 할 수 있다. 백조의 노래를 한번 기대해보자. 마무리 멘트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3시간 넘어가 가지고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해 주시는 저는 지금 동시 접속자 37명 정도 나오는데, 우리 학생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정명 교수님 발제하고 사회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남현 교수님도 이 세션 전체적으로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마무리하시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로 질문들 오셨던 거는 더 궁금하신 점은 오늘 시간 제약상 말씀 못 드려서요. 그래서 정열 교수님이나 정열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정열 교수님께 메일로 따로 또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토요일 오후 시간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또 다음 에피소드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